이제부터 지속가능 미래전략 파트너십 제1회 1회 대출 비즈니스 모델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녹화본, 고화질 녹화본을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레비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세미나 시작에 앞서 로열치뱅크의 황성규 회장님께서 인사말과 지속가능 미래전략 파트너십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버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로니 FM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성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지만 4차 산업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고 있어서 비대면 디지털 비즈니스에는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도 그 변화는 빠르게 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감과 혁신, 융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혼자 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촐하게 준비했지만 관련 업체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서 각자의 장점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계기를 되길 바랍니다. 이 세미나의 주체인 로니 FNS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는 마이데이터와 자산관리, 내년 7월에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지향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기업인 로니 FM은 대출 진단 앱 로니의 출시를 필두로 금융시장의 혁신을 계속 시도해 나갈 것이며 관계사인 리얼티 뱅크 감정평가법인, RB중개법인 등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신청자는 약 9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와 대출 관련 업무 종사자이고 일부는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 90명 지금 좌석인데 30명 정도로 제한해서 현장 참석을 하도록 지난주까지 했었고요. 대부분은 온라인 참석을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장 참석을 좀 더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지나면서 지금 상황이 아주 엄중하여서 오늘 오전까지도 현장 참여를 온라인 참여로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숨 걸고 나오신 우리 몇 분인가요? 감사드리고 위험을 무릅쓴 만큼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로니 FM 관계자들 꼭 이분들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 신청해 주신 또 오프라인의 참석자 신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협찬해 주신 우리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 분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세미나 준비를 해주신 우리 로니 FM의 우리 같은 공동대표인 권영민 대표 그리고 정 과장님
여러 직원들한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발표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좀 부족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리FM 대표 권용현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도 이게 마스크를 쓰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 음량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벗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론이라는 그 브랜드는요, LOANY 그 론입니다. 론. 네, Y를 붙여서 약간 의인화시킨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주제가 대출 비즈니스 모델링, 거창해 보이긴 하죠.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막연한 단어를 쓰이는데요. 그 사물의 형태를 형상화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대출이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접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은 뭘까? 그래서 그 혁신은 그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본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 본질은 그때 사전적 의미도 있죠. 그 대출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이제 소개하시는 분, 평가는 심사, 보증, 인증, 처리, 그 외에 그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연결고리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결성이라고 하죠. 그런 완결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원활하게 묶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지속 가능 미래 전략 파트너십, 물론 그 명칭이 좀 되게 좀 편안하죠. 뭔가 좀 되게 거창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원래 올 여름에 좀 준비를 했는데 누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먼저 시작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도움 없이 아까 스마트 시티 이제 그런 그 협회 후원 외에 다른 도움 없이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세미나를 주최할 건데 이런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안내를 드릴 때 드렸던 아젠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아젠다를 보내드려 놓고 어떠한 내용이 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더 심해지면서 이게 현장에 오시면 강제로라도 좀 듣긴 하시는데 온라인이면 집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용이라도 좀 더 충실하게 좋은 내용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동영상, 그러니까 온라인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금융기관, 공사 또는 이제 대출업에 관여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쯤만 들어보시면, 저렇게 정리를 했네? 라고 어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좀 양해를 드리면,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반, 1시간 4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내용들은 저희가 향후 챕터별로, 현재 계획입니다. 챕터별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이라는 그 부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나름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혁신을 어떻게 할까? 환경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여 서비스 구조를 분석하고 불편, 불만,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 이게 나름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이제 저희 아젠다로
담아봤습니다. 총 아젠다는 6개이고요. 변화 흐름, 대출 속성, 대출 비즈니스 구조, 대출 소비자 보호, 페인 포인트,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혁신 포인트. 그래서 총 5개 플러스 1 아젠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미나, 그래서 그 3개, 30분, 30분, 30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화 흐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2000년도에 이제 PC가 나오고, 2010년 전후로 해서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2020년에서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대출업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00년도에 이제 대출 모집인이라는 시티은행, 하나은행 처음 이제 도입이 돼서 대출 모집인 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저희가 다음 다이렉트부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2003년도에 이제 다음에서 LG인가요? 자동차 보험을 이제 출시를 합니다. 이제 보험은 이제 다이렉트가 벌써 그때 2003년도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이 2007년도 아이폰이 나오면서 2009년도 갤럭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모바일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대출 모집인 제도 모금 기준, 사실 요게 영업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나 지금 뭔가의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이 가장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입니다. 보시면 사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출에 대한 변화는 사실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에 대한 비즈니스는 저희가 이제 빼놨지만 아까 이제 보험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많이 다이렉트 홈쇼핑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험은 변화가 생겼는데 대출은 변화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없었고요. 근데 2010년에 이제 2015년 토스라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부각을 나타내면서 2017년도, 2008년도 이제 카카오뱅크, K뱅크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바일 뱅크에 시장 진입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지금 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텐데 이게 내기업 거라고 하나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2007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사실 한 2, 3년 전까지 제가 수없이 제안을 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온라인 모바일이라는 이제 지점이 없는 금융사가 생기면서 이제 차별을 꾀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금융권에서 모바일 뭐지? 모바일 서비스가 뭐지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좀 계기가 된 게 저희도 이제 론의 FM도 지금 현재 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았는데 2019년도 4월에 이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대출 일사전축주의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규제가 안화가 되면서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지정이 되고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요 말씀드리려고 제 히스토리를 짠 건데, 그 전에는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데이터 상법, 그리고 내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아마 지금 대출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또 예정인 분들은 아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올해 작년 2019년부터 내년 3월까지의 변화 제도와 법이 바뀌고, 시스템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속도로 하면은 다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가고 싶습니다. 대출 속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출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세 가지 이제 대출 목적, 대출 상품, 대출 금리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출은 내가 받아도 대출 이게 아니라 대출은 목적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결혼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목적 기반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왜 짚고 가는지는 뒤에 이제 혁신 포인트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출 목적과 대출 상품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집을 살 때 집 알아보고, 대출 받을 때 은행 따라 알아보고, 그러니까 목적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출 상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상품을 좀 들여다보면, 뭐 다 아시는 거죠. 무형입니다. 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형인 제품하고 무형인 제품을 저희가 이제 구매라고 하죠. 구입을 하고 이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면, 그 향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향수하고 한번 그 비교를 뭐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전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비교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수를 이제 선택할 때는 제조사, 원재료, 가격, 디자인, 색상, 향기, 소비 취향, 구매력, 난 비싸더라도 좋은 거, 난 저렴하더라도 경제적인 거,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요. 쇼핑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니까 300만 개가 그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은 향수를 굉장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한 20개, 30개, 또 많게는 한 40개까지 되는데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또 대출 한도가 같다면 금리 순으로 그냥 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대출 심사의 조건도 기준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소득, 신용, 재직, 타부채 대학, 앤드 그 사람이 연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부분 다 동일한 동일한 심사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점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쭉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주거래 은행,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데 최저금리는 전혀 다른 이런 없는 외국계 은행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은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 외국계라면 다 아는 은행이라고 예를 들면요, 아시는 은행이라고 예를 들면 대부분 다 금리가 저렴한 데를 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 골목을 앓고 있는 게 정보를 오픈하고 나름 어떤 샤프하게 경쟁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그리고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대출 속성의 세 번째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사실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전략, 리스크 관리, 영업 방향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다 집약해서 이 대출 상품은 이 금리를 주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대출 유형의 상품과 어떤 그런 그레이드가 되게 나눠져 있고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사실 눈치 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보기라고 말씀드려서 전략적으로 상품들을 타세에 비해서 이제 조율하시는 그 전략에 따라 있는 대신에 이제 금리는 그게 이제 집약된 거이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A은행은 2.3%, B은행은 2.5%. 어느 은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3%겠죠. 그 뒷단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속성을 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비즈니스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B2C, B2B 이게 이 용어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 대출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나름 정리를 한 단어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B2C, 비즈니스 커머스 그리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대출을 이제 이런 업무 영역으로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B2C, B2B로 나눴습니다. B2C는 고객이 이제 똑똑 하고 이제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계까지.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겠죠. 각 금융기관마다 또 거기에 뭐 대출 모집인 포함해서 모집인도 포함해서 그 고객을 확보한 고객을 이제 금융기관 문 앞까지 이제 딱 모시고 나서 열어드리는 단계까지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을 제외한 이제 다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에 고유의 영역은 이제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면 이제 그 외부에 이제 보험, 그러니까 고난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기, 신용조사,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후발 업무들이 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서비스나 이제 기업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B2C 고객의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를 보면 제가 이제 요 아젠다는 아마 저희가 세미나 소개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주요하게 이제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변화를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혁신금융 서비스죠.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 토스, 카카오페이, 그리고 우리FN 한 14개 기업들이 이제 그 혁신 서비스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일단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거기 안에서 일정 규제를 좀 풀어줄 테니 열심히 사업이 가능한지 제도 개선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라는 게 규제 샌드박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전략적으로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모집인 일사전속주의 규제 예외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그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신용대출 특히 이제 필요한 고객들을 좀 많이 좀 빨아들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서비스를 한번 혹시 오늘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혁신 서비스가 이제 제도 개선,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이제 제도 개선을 앞둔 하나의 테스트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기사를 한번 좀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죠. 대부분 지금 현재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이나 지금 저희처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꿈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마이데이터입니다. 이거 워낙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건 제가 이제 감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 보유 기업, 그러니까 쉽게 뭐 뒷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금융기관 내 대출의 금리, 한도, 사용 중인 한도, 잔액, 밴드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청을 하면 그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통기동,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 금융 내역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전송을 하게 되고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 취득된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어떤 특정 상품이나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 마이데이터가 이제 제가 이제 금융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의료라든지 그쪽에 더 많이 좀 더 뭐 잘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이데이터는 뭐 너무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제가 어제 정리 이 자료를 밤 11시에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지금 준비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어제 자료가 딱딱하게 저녁 11시, 밤 11시에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이제 업으로 하지 않는 플랫폼 회사들도 당연히 다 대출로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사실 수익률도 좋고요. 거기에 이제 현재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된 형태로 영업이 되어 적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 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고객이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보시면 맞춤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키워드예요. 맞춤이라는 게 아주 좋은 얘기죠. 이게 지금 광고로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라서 이게 안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맞춤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양복을 입어도 기성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내 치수를 재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꼭 맞춤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마이데이터의 맞춤 대출 상품 제공이고요. 당연히 이제 고객은 이제 신규로 대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출들, 제가 론이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진단 앱을 이제 얼마 전에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각각 은행들에서 아까 이제 이 전 단계에 있는 데이터 보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보유가 있고 또 다른 저축은행
아니면 뭐 캐피탈, 보험사, 뭐 은행 그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상품 정보를 당연히 뭐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출 심사 시스템을 연계해서 이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좀 최적의 대출 조건을 받게끔 해주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단순한 신용, 소득, 재직, 타부채 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고 있는 본인들만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 좀 디테일하게 적었다가 삭제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략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은 제가 이제 내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는 반드시 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현재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대출을 어떻게 받으세요라고 물어보면 10분 중에 9분 주거래은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거기서 알아보시거든요. 주거래은행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뭐 회사 VS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인 소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출을 알아보는 방식이 딱 굉장히 일적이었어요. 주거래은행.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거래은행이 제일 싼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겠죠? 지금 대출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거래은행이 제일 싼 건 절대 아니죠. 보통 근데 저희가 주거래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윤석근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와닿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시행에서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하면 어느 걸 쓸까? 근데 다른 카카오뱅크를 쓰지 국민은행은 안 쓸 것 같아요. 국민은행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은행을 말씀드려서 그 은행,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은행을 더 선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대가 바뀌면 거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는 오픈뱅킹이 하나의 그 앱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좌이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좀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다양한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죠. 오픈뱅킹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며칠 전 제가 그 세미나 자료를 끝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제가 아젠다가 나왔는데, 그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금융 그 앱에서 음식도 시켜먹고 정보도 보겠다.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시행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온라인 대출 모집인이라는 이제 그 새로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 온라인 대출 모집인은 기존의 대출, 그러니까 혁신 금융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이쯤 되면 문제를 일으킬 거리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제도 개선하자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출 소비자 보호와 연결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소비자 이해 상충 문제, 그러니까 이해 상충이라는 게 그죠. 나는 저렴한 금리를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기업이나 기업 뭐 대출을 소개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많은 곳에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고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집니다. 이해 상충이라는 게 단순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B2C, B2C라고 아까 이제 고객이 대출을 선택하고 금융기관 문앞까지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많은 향후에 대출 비즈니스를 이제 하실 분들과 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는데, 내 조건에 맞는 가장 낮은 대출 금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광고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가장 최고, 최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포털에서 광고를 할 때 그걸 이제 기준을 이제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최고, 가장, 최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현재 지금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지. 그러니까 기업의 브랜딩 마케팅을 안 쓰고 있지. 실제 모두가 노력하는 부분은 가장 낮은. 근데 뭐가 있죠? 내 조건에. 그러니까 가장 낮은이라고 한다는 거는 플랫폼사에서 나열되어 있는 그 대출 상품 중에 낮은 거죠. 그 본인한테 가장 낮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조건에 가장 낮은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이후의 처리 과정인데요. 요 내용들은 뒤에 이제 페인 포인트, 불편, 불만, 거기에 이제 또 합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지금 3시 33분인데,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왔네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여기가 좀 이렇게 물 좀. 네, 세션 1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부제가 더 낫겠네요. 혁신이라는 단어죠.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까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출의 기본적인 그런 본질들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거기에 세션 2는 이제 대출이라는 그 비즈니스의 특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예민하게 봐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출 소비자 보호라고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대출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게 제대로 된 그 대출이 맞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그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제 금감원, 금융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많은 그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 대출은 이제 관리 감독에 매우 민감한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약 사항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정리하다가 그림이 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좀 기울어진 문장도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보가 많고 여기 정보가 없죠.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적은 사람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보가 적은 사람이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이것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면 좀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고, 아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가장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자. 개인 내 정보는 내 건데 은행이 더 많이 알고 있고 통신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병원 그쪽에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정보 내가 좀 잘 취합해서 잘 믿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한테 줄게라고 하는 게 마이데이터죠.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을 이제 해결하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뒤에 혁신 포인트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은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검색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건이 다르겠죠.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고객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조직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발품을 껴서 숨어있는 고객을 찾되 대신에 이제 그 찾은 고객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동화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출 모집인 아니면 그 지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링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정보의 비대칭이고요. 제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에도 분명히 혁신에 대한 키워드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단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포털에서 대출 검색하면 그 광고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고객이 선택할 때는 물론 이 중에 내가 조금 더 TV 광고나 그 많이 보여진 브랜드를 선택하자 라고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많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금융기관의 이름이 있으면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융기관 분들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겠죠. 눈에 익숙한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사실 정보라는 접근보다 광고라는 그 인지도를 높이자라는 접근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것도 그냥 광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고객은 이게 정보냐, 광고냐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이런 사실 아까 이제 저희가 변화 흐름을 한번 제가 이제 짚어보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변화가 좀 어려운, 그 전에는 일사전국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2007년, 2006년에부터 대출 비즈니스 플랫폼을 해서 다음 뭐 네이버, 부동산 일사까지 2007년부터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했던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 동일하게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2007년, 8년 잘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는 일사전수가 없었습니다. 저축은행,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저축은행을 통해서 이제 중앙에 신청을 하면 그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느 저축은행이든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일사전수가 없을 때의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그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주준이 생기면서 되게 이제 나름 타이트하게 관리 운영이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2021년도에 금융 소비자보험을 통해서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 온라인 대출 모집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먼저 2010년도에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기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아니라 행정지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전수주의 한 법인은 한 은행하고만 계약을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목적은 한 법인이나 한 개인이 여러 은행을 취급하게 될 경우에 다부채인 거죠. 여러 은행을 소개시켜줘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보험과 대출을 차이놓고 보면, 그러니까 보험은 GA가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풀렸죠. 근데 대출은 GA가 나오기 되게 힘들다.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면 자동차 보험은 한 번 들면 돼요. 하나 들었는데 다른 데서 자동차 보험 들지는 않습니다. 치아 보험 잘 골라서 선택했는데 또 다른 데 보험사에 치아 보험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험 상품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 사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A은행에서 상품받고 B 저축은행에서 좀 더 받고 C 대부업에서 조금 더 받고 여기서 또 필요하면 더 받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모집인, 한 법인이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대출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지 않으셔도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출을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은 받아놓고 봅니다. 그게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15년 가까이 지금까지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뒷반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출 필요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도 2,000만 원까지 돼요 라고 했을 때 전 딱 1,000만 원까지는 쓰겠습니다라는 그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은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와이프 눈치 보면서 좀 더 받자, 난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대출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받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다 상환해야 할 거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도용이라는 게 이제 무거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들은 여러 정보들을, 물론 도용에는 내용이 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대출 모집법이 또 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잘 하시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이제 타사로 이제 옮겼을 때 이전 데이터를 또 이제 다시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빌리게 되는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변화가 어려워지고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대출은 그러니까 고객이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낙후가 되어 있었다라는 분이고요. 제가 이제 법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게 좀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그 모집인 기준 행정 지침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신한캐피탈 일단 금융사고에 대한 기사를 이제 TV에서 접하고 나서 그 모범 기준이 좀 더 유용하긴 정말 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금융에 대한 피해가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책임에 대한 그게 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반대로 이제 법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강력하죠. 형사처벌,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뭐 강력한 그런 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이라고 보여지고 그 저희가 이제 법 제정이 되고 내년도에 이제 대출 모집인 그 등록 요건이 이제 신설되는 거를 아마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사전소 근무가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건 되게 좀 안 좋은 슬픈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대출 모집인 업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지침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것보다 이제 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솥밥이었던 그런 대출가 모집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영업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럼 특별히 다른 불필요한 그런 어떤 비용들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대출 건에 대한 부분만 수수를 줬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 동고동락 했던 그런 사회라고 보면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이 금융기관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좀 많이 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사실 이제 보면 이제 되게 거창 일사전속 규제를 받지 않은 이거 너무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선두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 이해 상충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굉장하게 좀 많은 고민과 어떤 많은 그런 노력을 좀 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온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금융위 이제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어떻게 좀 이해를, 근데 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아까 기존에 2019년 4월에 지정된 혁신 사업자를 이제 쭉 살펴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경과보고서라든지 계속 제출을 합니다. 쭉 해보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구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가이드 기준이 저도 금융위 금감원에 계신 분들이 더 세세하게 지금 아마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짧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 사업자를 이제 운영해보고 관심 있게 본 입장에서도 보면 운영을 해봤다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그걸 신청할 때 혁신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 많은 신청서 내용 중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가이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거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자동거래를 이제 체크를 이제 한 거죠. 이게 자동거래 제가 좀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적 대면 요건이 개입되지 않고 소비자가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이건 소비자의 피해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봐. 라고 증빙하는 게 이제 보시면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이게 온라인 대출 모집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뭐 대출 모집법인에서 이제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해상승 방지 알고리즘은 그냥 하나의 딱 꼭지로 셀린더 모델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출에 대한 기본 이해, 그 영업 구조, 거기에 대한 IT 기반까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따로 한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저희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되고 모바일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비즈니스, 그러니까 쇼핑 여러 가지고 일반적인 서비스의 모델들은 사실 그 변화를 따라가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더 편리하게, 더 좋게. 근데 이제 반대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아까 민감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수도 있는데 변화도 좋은데 그 변화의 기준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비즈니스를 모델링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뭐 내년도에 이제 마케팅의 그 경쟁이 될 텐데 대출 같은 경우에 비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에 대한 조건 비교, 맞춤 조건 비교. 근데 이제 그 비교도 사실 아까 이제 첫 단의 대출 상품의 속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서 이게 보통 이게 이 줄세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융기관 분들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플랫폼사의 내 조건을 노출해버리면 A부터 예를 들어 뭐 F까지 5개, 6개 이제 은행이 나열되면 어차피 1번을 선택할 거 아니냐. 나중에 2부터 해서 5까지는, 6까지는 그냥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공개하기 굉장히 꺼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혁신 서비스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금융기관 수가 굉장히 좀 처음엔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이 사정에 안 들어가면 경쟁이 뒤처지겠구나라고 해서 은행도 시중은행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들 되게 꺼려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출 요건 비교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당연한 건 뭐죠? 내 조건에 맞는 대출, 가장 좋은 대출 금리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한 대출 조건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에 쭉 풀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정보 보호에 민감한 그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비스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인포인트, 이제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고객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불만인지를 알고 그 페인포인트를 바꾸자.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이제 대출 서비스를 이제 접하는 그런 고객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페인포인트, 그러니까 대출 운영하시는 분들도 페인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의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개인정보,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슈, 그리고 문서 위헌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보관,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도 조심스러워하는 포인트고, 또 그걸 대출 제공하는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이제 고민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아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오토 신사격으로 해서 별도 약정 없어서 그냥 쭉 가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렸고요. 일단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절차들과 소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도 이제는 이제 사람이 다 문서를 수발하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 신청, 대출을 신청하는 약정서라든지 감정, 심사평가, 대출 약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페인포인트에서는 뭐 정확한 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황들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동가치 산정이라고 해서
그 혁신 서비스의 그 대출 같이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자동 가치 산정이라고 해서 뭐 빅밸류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혁신 금융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 가치 산정에 그 뭐 필요한 그 이유는 혁신 서비스가 필요했던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감정 그 주택이나 정보를 이제 감정을 할 때 이제 국토부 공시, 감정원, KB 시세 그런 딱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 외에 다른 기준으로 그 담보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규제센터를 신청을 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효능이 돼서 현재 지금 서비스를 이제 그 진행,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주 그 AVM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기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미래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바뀔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리얼티 밸류라고 해서 그 먼저 좀 론 쪽에 좀 논의 서비스 고도화를 좀 먼저 하고요. 그 당연스럽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자동가치 평가, 이제 평가법인이 이제 계열서이기 때문에 뭐 연계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선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 약간 이제 IT적인 단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쿠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마이데이트 서비스라든지 지금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쿠폰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API로 제공하는 그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플랫폼사에게 제공하는 뭐 그런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내는 통수치라는 그런 형태에 대한 그 사업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돼 있고 이제 활발하게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 보유기업에서 받아서 그 사용기업, 제공기업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API라는 요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전자약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사는 12월 9일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 없게 보다가 이거 굉장히 많은 변화인데, 왜냐면 기존에 이제 문서를 종이 문서를 이제 그걸 문서로 이제 일단 정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자 문서도 거기에 대한 서면에 대한 효력을 이제 주겠다라는 변화고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대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종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세일즈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손으로 다수기적으로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날인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그게 뭐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이 되고, 그러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약정 부분은 아직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인이라고 하죠. 서명. 근데 그게 이제 전자약정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로크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코메이크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자약정, 그러니까 계약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실제 이제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내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유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에 맡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답은 아니죠. 당연히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지금 아파트는 별로 감정이 필요 없지만 뭐 단독이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하죠. 당신은 시세가 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이 정도 나왔고 대출하는 거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 대출 받을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대출의 필요서를 준비하게 되죠. 뭐 소득금액증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 서류를 띄워서 이제 제출할 때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약정을 하는 거죠. 그 제출 서류를 함께 이제 약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 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영업했던, 오프라인에서 운영했던 그런 방법들을 만약 자동화가 된다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이 세미나가 이제 저희가 주관하는, 논의가 현재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저희 플랫폼도 넣었습니다. 고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필요한 그 대출을 이제 평가를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와서 약정도 뭐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제가 여기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은 보통 제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A사, B사에서 이제 악수하고 손잡고 사진 찍고 같이 해봅시다. 근데 결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화학적 결합이라고 묶고 보는 이유는 이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지만 그게 서비스에 대한 완결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동의와 각각에 대한 그런 확인 절차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학적 결합이 가장 숙제일 것 같고요. 물론 이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B2C 영역이고요. B2B 대출 상품 제공하는 이제 금융기관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해야지만 이런 화학적 결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변화이죠. 자동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보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출 신청을 하고 강정을 하고 약정했는데 이게 실제 그 사람 쓴 건지 당신 건지 당신의 소득금융기금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사실 지금은 되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연결고리를 받게 되면 그 원스톱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보호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이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대출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금융기관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인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이제 평가에 대한 비용, 등기, 뭐 여러 가지 전수에 대해 신용조사 그 많은 비용들이 금융기관에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고객을 발굴해서 이 고객을 예를 들어 뭐 신용조사를 하고 등기를 하고 이렇게 건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구조를 보면 그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뒷단에 설명드릴 거를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좀 싸게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좀 뒷단에 말씀드릴 건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들에 대한 이제 원스톱 그 절차를 단도화하고 거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게 되면 이제 비용들이 줄어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이 곡선이 실질적으로 그냥 만만하게 이제 더 낮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빨간색과 녹색을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대의 볼륨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일정 그 기본 소요 비용이 되면 그 이상에 대한 목표치를 도달할 때는 좀 더 비용이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형식으로 하면 실제 이제 비용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실제 이제 대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스톱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각각을 해결할 고민이 필요 없이 그냥 자동화된 원스톱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인위적 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생 비용 이게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냐 그게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꿈을 다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훑어본 내용은 제가 이제 이 혁신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알고 변화 흐름도 이해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도 분석해보고 불편한 게 뭔지도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미나의 주제가 뭐 저희 회사 잘해요라고 뭐 그런 저희 회사 소개를 하기 위한 자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안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아까 1번에서 그러니까 5번째 아젠다까지는 그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핵심 포인트 부분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미래를 어떻게 바뀔까, 우리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걸 예측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나름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녹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일주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 장편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혁신이었죠. 저희 부제가 혁신이었고, 그 혁신에 대한 저희 아젠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출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출의 속성, 대출의 목적, 상품, 금리, 그리고 대출 비즈니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B2C, B2B,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이제 관리감독 기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불편, 불만,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처리과정 개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랍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스텝 1부터 해서 5까지 해서 이걸 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시간으로 제가 이거를 시간으로는 사실 아니거든요. 입체적으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계들이, 물론 일반적인 그런 비즈니스는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단계적으로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그 페인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요소, 그러니까 자동화만 해결되면 개인정보 보호, 처리 과정 개선,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금융 비즈니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아니라 입체적으로 좀 변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 근데 이게 점선을 좀 표시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 사업 전략 비공개. 이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의 향후에 뭐 대출하면 론이라고 이제 떠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도라든지 뭐 그런 이제 구성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아직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발톱을 좀 숨기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내보일 예정이고, 사실 이것들은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일단에. 그래서 이런 스텝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편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출 비즈니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대출, 아까 혁신 서비스죠. 14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혁신 서비스를 출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혁신 포인트라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된 거를 전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고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이 다 맞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융기관에서 혁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을 연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 사업자는 동일 금융기관 통해서 데이터를 다 받게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고객은 A사, B사, C사 구분 없이 동일한 대출 정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각각 금융기관은 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플랫폼 제공 업체에게 그 시스템을 연결시켜줬고, 고객은 다 조건이 같습니다. A사, B사, C사 플랫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 온라인 대출 모집인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지? 근데 이제 차별화를 또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일부 플랫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더 금리를 싸게 줘.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폐쇄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몰아줄게, 이 정도 몰아줄게, 우리는 이런 플랫폼 규모가 있어, 우리만 싸게 해줘 라고 사실 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당연하게 어떤 전략적인 영업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까 정보의 구조, 정보의 비대칭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요소를 사실 이제 금융위 금감원 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이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는데 다시 정보의 비대칭이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더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준화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1인데 아까 이제 혁신 서비스를 보고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 3월에 이제 온라인 대출 모집인이라는 게 법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대출 모집인은 지금 그 대출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대출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 자산 관리 형태를 갖고 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온라인 대출 모집인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가이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조금 더 이제 제재를 좀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얼추 들은 게 있어서, 근데 니즈는 다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니즈는 생길 것 같다는 게 들기도 하고요. 이게 내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출의 질적 향상은 사실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고객들이 여기서도 대출을 쓸 수 있네, 여기서도 A은행, B은행, C은행, 뭐 D저축은행, F저축은행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네라는 형태의 고객 인식이 개선되는 게 크지, 실질적으로 대출의 질적 향상으로 가기에는 사실 이제 뭐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년 온라인 대출 모집인이 시작이 되면 아마 마케팅 채널로서의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 경쟁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동일 금융기관들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 정보를 쏴주기 때문에 고객은 토스에서 보나 카카오페이에서 보나 뭐 사실 로미에프에서 보나 다 동일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쟁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들은 저희 지금 온라인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답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이데이터죠. 내년에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제 심사 중이고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 6월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 포럼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이제 대출을 이제 묻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고객 맞춤이죠.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춰서 뭐 대출을 추천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가겠다.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이제 내년 그 큰 기업들이죠. 큰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하면 아마 또 다른 하나의 그 스텝 2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저희가 지금 저희 논의에서 제공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자랑은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서비스 지정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지금은 저희가 부동산 헬스의 서비스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테스트한 부분은 1일1사에 대한 당연히 이제 규제가 있을 때고,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웰컴저축은행에서 이제 마케팅 제휴 형태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어떤 대출에 관여를 절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부동산 114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그 매물에 대한 조건을 저희 쪽으로 리얼타임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 조건에 맞는 예상되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보내주는. 근데 물론 이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저축은행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게 대출 소개냐, 대출 모집이냐. 그러니까 대출 소개는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 모집은 대출 모집인의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뭐 저희 뜻대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테스트는 좀 많이 했습니다. 고객들 리얼타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내용들을 했고, 이게 지금 원래 웰컴도 많이 참석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웰컴이 신용대출
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때는 사실 좀 이렇게 여력이 없었지만 앞으로 또 신용대출도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좀 고도화 과정에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팁을 드리면 아마 그 올 연말이나 그 내년 초에는 이제 부동산 114에서 이제 대출 진단,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뭐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보유한 고객들도 이제 시세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주거용 서비스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 소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스텝 3는 그 목적과 결합된 서비스. 제가 아까 이제 대출 본질에서 첫 번째죠. 왜 대출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제 목적 기반 투자, 목적 기반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갑자기 이제, 근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급하게 약간 큰 금액이 들어갈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쭉 나열하면 그 개인에 대한 그런 자잘한까지 나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회 요소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목적과 결합된 서비스들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게 이제 연결 가능한 서비스라고 좀 표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자동차.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동일한 거죠. 제가 이제 화학적 결합. 제 개인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계속 강조하는데, 부동산, 차를 살 때, 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 사고 대출 알아보는 거. 제휴는 되어 있죠. 이건 물리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아닌 거죠. 뒷단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화학적 결합으로 인한 어떤 그런 목적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스텝 3에서 스텝 4까지는 좀 사업 전략을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니아 우리 집 대출 조건은 어떤 것 같아? 이게 저희 이제 지금 홍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 대출 조건은 어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이 뭘까요? 집이요? 아니죠. 집에 속해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고,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그 구성원에 갖고 있는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약관대출, 기타 많은 대출, 우리 집 안에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좀 더 빨리 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뭐라고 하죠? 이게 약간 정보들만 드리면 저희가 목적이 파트너십이 목적인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넣었으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계기로 인해서 그럼 전국에는 대출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출에 대한 단어가 사라진다. 이게 저는 굉장히 현실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미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렌탈과 하나는 통신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렌탈도, 여기서 이제, 이게 렌탈도 다 대출 구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일단 저축은행이나 은행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 부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확실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말기를 할 때 약정을 하시죠. 근데 약정서에 통신 가입소가 있고 대출 약정서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이게 대출이야?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세요? 확대를 해놨는데 할부 수수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이게 대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리금 균등 연 5.9% 똑같죠. 대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의 시상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미 접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도 대출이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되는 서비스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같이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더 많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는 구매 약정과 대출 약정이 하나의 약정으로 구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 없이 구매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좀 내용을 작성을 못했는데 아까 지금 그 세미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데이터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의 그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사이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정보를 이제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러니까 물론 금융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주는 정보의 양과 질이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금융기관이 줄 수 있는 정보가 현격히 차이가 나죠. 이건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신용, 대출 관련된 모든 그 금융정보들을 사실 빅테크에 주면 그쪽에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했던 게 금융기관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세요. 뭐 기사들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봤던 게 이제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신한은행 기사에서 여행,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신한카드나 신한에서 이제 그 카드 결제 내역을 가지고 맛집은 당연히 많은 결제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뭐 거기서 이제 음식 정보를 제공하든 여행 정보를 제공하든 그게 데이터에 대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런 교체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좀 제가 기사를 봤고요. 지금 보면 그 어제 그저께인가 본 게 그 아까 주제 금융기관 앱에서 음식시켜 먹고 부동산 정보도 보고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면 그 기사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그거에 한 영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어거지로 제가 이제 껴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금융기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필요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이 집을 사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고 싶어도 대출이 돼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고 놓고 보시면 대출이 먼저거든요. 그 대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조건, 제가 여기서 그 아까 소개 대출은 이제 계획, 목적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가면 시장이거든요. 자산. 가장 먼저 뭘 할까라고 고민할 때 그 시작하는 게 뭐냐면 대출이 얼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가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시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인테리어를 할까? 아니면 1,000만 원 대출을 더 받아서 2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할까?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 자체를 이제 하나로가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 서비스하고 계셨던 뭐 서비스를 예정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혁신은 본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런 걸 봤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한국관광분야회관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왜 협소하냐면 당연히 아시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이렇게 매로 되게 좁습니다. 근데 요즘 지금 건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죠. 이제 본질을 생각하니까 그런 개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 리모델링해서 덕지 붙여서 겉과 안이 멋있어도 골격이 안 바꾸면 불만은 똑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요. 내려올 때 긁어요. 똑같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면요, 사실 허물고 다시 져야 됩니다. 본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념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이거 좀 빼려고 했습니다. 이제 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장님을 뵙기 전에, 좋은 기회로 제가 논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도 이제 대출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많이 하면서, 나름에 대한 뭐 경험과 어떤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의 내용을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포함을 시키자라고 해서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좀 매진말을 갖고자 합니다. 대출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지금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신용,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세일즈 비즈니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일즈 비즈니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문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문 모양인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으로 지금 지문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확대를 하시면 보실 거예요.
그 대출업에 종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과 같이 다 고객들 조건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순간 좋은데 더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 비즈니스는 사람이 있는 세일즈 비즈니스라는 전제로 해서 뭐 금융기관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온라인 대출 모집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철학이라서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광고, 사기가 아닌 정보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단어가 정리해보니까 정보하고, 그러니까 광고하고, 사기하고, 정보의 세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광고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내용을 받아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면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나에게 맞는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받으면 정말 그건 정보인 거죠. 그리고 쑥 들춰보다가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용하게 되면 그건 광고예요. 그러니까 정보나 광고 사기, 근데 이게 그 되게 이 구분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A은행,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이제 신용이 좋지 않아서 저축은행에서 캡탈사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지금 제가 한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면 이건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 대부업 종사자분들이 이 사람은 저축은행에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너 나한테 써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은 굉장히 사람을 민감하게 다루는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정보 비즈니스로 좀 발전하는 게 그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제가 이제 그 세미나할 때마다 좀 소개를 하는데, 대출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사람도 뭐 죽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 한번 볼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이제 대출 소득을 이제 포토샵으로 규정을 해서 증빙을 하고, 재직을 규정을 해서 이제 해서 대출을 불법으로 받고, 그걸 중간에서 알선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런 그 영화로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그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것도 한번 좀 신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이 좀 소개해준 인사말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미래 전략 파트너십,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만들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소개 말씀드렸지만, 근데 반드시 이 길로 가야지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혁신, 그리고 대출 비즈니스에 대한 완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기업의 노력으로만 사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대형 포털이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대출은 연결고리들이 있어야지만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의 목적, 그리고 향후 저희가 2회, 3회, 4회 계속 이제 1회는 저희가 이제 주관해서 주최해서 하지만 그 2회는 저희가 주최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지속가능 미래전략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그 한 방향, 금융 비즈니스를 좀 개선하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요 장편을 넣었고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2회, 이거는 약간 광고인데요. 2회도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여러 개 안 되면 저희 힘만으로도 할 겁니다. 2회는 마이데이터 앤 마이 파이낸셜 어셋이라고 해서 금융자산, 당연히 대출은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 2월 중이나 뭐 1월, 2월 중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윤곽에 드러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아직은 대형사나 지금 현재 신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중소회사들도 반드시 기회를 더 열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대형사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이제 그런 연구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맛배기인 거죠. 우리 정말 할 건데 정말 했네 라는 정도 있으면
이제 두 번째 2회는 뭐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춰서 아까 네트워크 다시 한번 지금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끊어져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세미나 룸에서 네트워크가 이제 끊어져서 다시 이제 일단은 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네, 오늘 세미나는 뭐 별도 없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